자, 그러면 지금 13장을 하고 있죠. 13장 먼델 플레밍 모형을 봤습니다. 즉 개방경제판 ISLM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경제의 단기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모형을 활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 연구는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소위 패스 프라블럼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 소위 개도국의 전형적인 금융위기입니다. 개도국. 이제 그게 개도국의 금융위기라는 이야기는, 실제 이제 최근에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금융위기는 개도국에만 발생한다라고 생각했는 거고, 이게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미국 금융위기, 그 다음에 유럽의 금융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선진국에서도 금융위기가 발생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스타일이 틀려요. 미국 금융위기를 가지고 달러 위기라는 이야기를 표현했습니다. 유럽 금융위기를 가지고 유로 위기 이런 이야기를 안 쓰죠. 안 쓰는데, 이 멕시코 금융위기는 페소 크라이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페소. 그러니까 이제 외환위기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대부분 개도국의 금융위기는 외환위기로 나타납니다. 외환위기라는 것은 외환이 고갈돼 가지고 외환이 부족한 형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외환이 없어지면 자국 통화 가치가 완전히 급락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개도국 금융위기를 패스 프라블럼이라고 거의 일반 명사화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페소 가치가 뭔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죠. 급락을 하면서 이게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한 겁니다. 발생을 하면서 이게 더 악화되면서, 자, 여기부터 이제 수습돼 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이런 과정이다. 이게 이제 환율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아, 이때 이 나라 금융위기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왜 발생했느냐? 따지보면 대부분 이제 3자가 겹친다고 이야기했죠.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거기다 정치적인 문제까지 같이 보통 발생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죠. 자, 본질적으로 이제 왜 발생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 이야기까지 같이 하죠.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뭔가 외환 시장에서 불안해진다. 외화가 부족해진다라는 거죠.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자, 이때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대부분 금융위기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통화 당국이 그 시장에 개입해서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개입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외환위기가 안 생기겠죠. 그러나 못하는, 실패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실타는 다 잃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두 손 들게 되면 그게 바로 금융위기다. 실제적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은 자주 발생합니다. 자주. 매일매일 발생합니다. 매일 정도는 조금 너무 심하게 보지만, 1년 내에 뭔가 몇 번씩은 외환시장에서 그 외환의 수급이 급등급락하면서, 외환 당국을 좀 당황시키는 일이 나오는데, 그런 데는 전형적으로 보통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해가지고 일시적인 출렁거림을 막는 것이 외환 당국의 역할입니다. 근데 일시적인 출렁거림이냐, 아니면 실탄으로 감당을 못할 정도의 큰 충격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 미스가 사실은 제일 큰 겁니다. 제일 큰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자, 정책을 잘했으면 이렇게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정책을 잘했으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가 없었다. 아니면 외환 보유고 충분했다는 가정은 말이 안 되죠. 무한대가 있다 그러면, 진짜 무한대가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은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도국 당국들도 외환 보유고를 무한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죠. 자, 이게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 좀 뒤를 더 봐야 되는데, 회복되고 나서 어디까지 가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회복대가 다시 1로 갔다 그러면 다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막을 수 있는 외환위기였습니다. 일시적인 충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것이고, 그러나 회복되고 난 뒤에 다시 가도 이까지는 못 가고 한 이 정도까지 갔다 라는 이야기는 떨어지는 압력이 있었는데 그 압력을 감당 못할 압력이었는데 괜히 개입해가지고 이게 천천히 개입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개입했다 그러면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요렇게 갈 수 있는 걸 밑으로 출렁했다가 이렇게 가도록 만든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엄청난 기업들의 뭐 파산이랄까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이 외환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잘 모르죠, 사람들이. 외환 당국의 외환 정책이 어땠다 저랬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외환 정책을 잘못했다 라는 비판은 기자들도 잘 몰라요. 기자들이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책임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8년. 실질적으로 거기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런 비판도 안 하고, 이제 온갖 기존에 있던, 항상 비판하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 기업이 잘못됐고, 정치인이 잘못됐고, 시스템이 잘못됐고, 뭐, 모든 게 다 잘못된 거죠. 진짜 잘못한 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경제 정책에 대해 가지고, 경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청난, 예를 들어 가지고 감당을 못한 정도의 위기가 왔다. 거기다가 이제 세태가 증가하는 정치적인 요인까지 합세해 가지고 그런 큰 위기가 왔다. 왔는데 대부분 중앙은행은 우리는 이게 뭔가 하면 소위 스무딩 오퍼레이션 범위 내다. 그러니까 그냥 항상 개입해 가지고 진폭을 줄이는 그 범위 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화시킬 수 있다 라는 이 자신감 넘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실탄을 가지고 있고, 이거 가지고 뭔가 하면 패스화를 안정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다 떨어지고 나면 부순되는 거죠. 그게 보통 전형적인 개도국의 금융위기입니다. 개도국의 금융위기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개도국의 대부분,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근데 이제 선진국의 금융위기는 그 형태가 좀 다르죠. 다른 것이 뭐 뒤에 좀 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달러 부족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봐서 미국 통화가 소위 외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럽 전체가 그런 문제에 겪었다 그러면 또 몰라도, 유럽에서 일부를 차지한, 거기다가 뭔가 하면 이 전체 유럽 EU 사용국 중에서 뭐 지배적이 아닌 소수, 전체적으로 숫자가 4개 나라였죠. 그리고 경제력도 거기에서 마이너 정도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의 금융위기는 유로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외환위기는 아닌 겁니다. 금융위기는 보통 이제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 화폐금융론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데 보면 한 4가지 채널로 나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외환위기, 외환보유고 고갈, 그러니까 환율 위기죠. 아니면 이제 뱅킹 크라이시스, 은행 시스템 위기, 아니면 뭐 금융 시스템 전체 위기, 이런 거죠. 시장에서 발생하느냐, 기관에서 발생하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정책 미스냐, 정책 부분에서 발생하느냐, 외환 부분에 발생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도국 위기는 이와 같은 외환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외환이 떨어졌으니까 외환을 빌려줘 가지고 펀더멘탈한 부분을 해결은 못합니다. 그러나 오버슈팅했던, 그러니까 밑으로 펀더멘탈보다 더 떨어졌던 부분은 외환을 빌려주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걸 해결하면서 뭔가 하면 그 경제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 되는 것이,
이 옛날 수준의 경제체제가 옛날 이 수준으로 못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환율의 경제체제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다 그러면 그걸 뭔가 하면 다시 새로운 펀더멘탈, 새로운 그 나라 경제 수준에 맞도록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대부분 바꾸는 형태는 소비 조정입니다. 소비 조정. 소비 조정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런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은 과소비입니다. 외환 보유고까지 다 써도 모자랄 만큼 외환을 많이 써야 되는 시스템이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외환을 덜 쓰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덜 쓰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은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수입을 줄이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그건 환율을 낮추는 거고. 그래야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일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가 원인을 그냥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국내적으로 소비와 지출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그 정도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옛날보다 뭔가 하면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은 다 과소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뭐 유럽의 나라들은 뭔가 하면 이제 재정적으로 과소비를 했는 것이고 그 외환당 그 개도국들은 대부분 외환으로 나타난 과소비죠. 근데 그게 외환이 아니라 그것도 뭔가 하면 국내에서도 뭔가 하면 그 나라 재정에 비해 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썼다든지 소비를 많이 했는 셈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환율을 통해 가지고 그게 조절이 되는 셈이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래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시스템을 바꾸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따르는 것에 이제 고통이 다르기 때문에 뭐 괜히 이제 외환위기의 원흉을 IMF를 들긴 하죠. 들긴 하는데 뭐 실제 외환위기는 각각 그 나라의 금융 시스템 아니면 경제 정책의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예로 이제 여러 나라의 예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죠. 우리나라의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우리나라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4개 나라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1997년, 98년. 우리나라의 97년 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피날레를 했습니다. 사실은 96년부터 이 일이 발생했어요. 태국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거기 따라가지고, 뭔가 하면 이 폭탄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낳는 것의 원인 중에 하나가 태국에서 시작했던 그 불똥이 튄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종검사들이 태국 바트와 채권에 손댔다가 외환부유고를 날린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네 나라를 동시에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금융위기는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얘기합니다. 전염성이 강하다. 한 나라가 나면 그 옆에 나라가 같이 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미에서도 대부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남미에서도 뭐 단골 나라가 아르헨티나죠, 그죠? 아르헨티나. 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아르헨티나가 발생하면 멕시코, 뭐 칠레 그 근처 나라들이 같이 다 발생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몇 번 다 당하고 나니까 다들 이제 바짝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그 나라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납니다. 나고. 그래서 이제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 발생했으니까 하다가 뭔가 하면 네 나라가 동시에 발생했거든요. 자, 금융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약화되었다. 그래서 위험 발전과 이자율이 상승했다. 자, 왜 발생했느냐? 국제적 신뢰가 약화됐다. 신뢰가 약화됐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그 나라 환율 가치, 통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또는 세타가 커지는 겁니다. 위험했죠. 그리고 세타가 커진다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자, 요것만 이야기하면 신뢰 약화 그러면 당장 환율 가는 것보다는 처음에 이야기가 세타 이야기죠. 그죠? 세타. 위험 발전이 커지는 거죠. 세타가 커진다 그러면 우리 앞에 모형에서 보면 바로 이자율. 이자율은 세타 더하기 R 스타였죠. 그래서 그 합친 것에 세타가 커지니까 이 R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은 자산을 매각하고 자본을 철수시키죠. 세타가 커진다 그러면 뭐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고 나가야 되겠다. 라고 막 움직이죠. 움직이면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하고 이게 뭔가 환율 때문에 팔 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손해본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망하면 그냥 받을 것도 없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은 자산 매각하고 자본을 철수시키죠. 그 투자했는 회사를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외환으로 바꿔서 나갑니다. 그러면 외환으로 바꿔서 나가면서 그 즉시 그 나라 통화 가치는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주가도 하락하고 주식을 팔면 주가 하락하고 주가 하락은 은행 대출에 담보되었던 담보 가치를 하락시키고 채무 불이행을 증가시켜 가지고 위기를 가속시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이 채널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악순환에 접어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철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자율이 올라지면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던 기업들도 높은 이자율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5%일 때는 뭐 다 예측해가지고 뭔가 돈 준비해놓고 이자 갚을 때 되면 매달 저때 이자 갚았는데 갑자기 이자율이 10%가 됐다. 그러면 소위 건실한 기업마저도 그 이자를 못 갚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채무 불이행이 증가해가지고 부도가 더 나고 부도가 더 나면 이 악순환이 더 계속되는 겁니다. 위기를 가속화시키죠. 위기를 가속화시키면서 자본 유출이 더 가속화되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또 더 하락하는 거죠. 환율이 더 하락하면 또 더 팔게 되고 더 팔게 되면 더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환율이 하락하면 또 이자율이 더 오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에 계속 접어들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동남아시아의 데이터를 쭉 본다 그러면 이렇게 쭉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8개 나라를 보여줬죠. 자, 거기서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나라는 이 환율 변화를 봐가지고 제일 높은 4개 나라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환율이 60%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환율이 절반이 됐다는 거죠. 800이었던 것이 1600, 데일리는 거의 21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데일리가 아니라 먼슬리 데이터라서 이렇게 47%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800이었던 것이 한 1500으로, 평균 1500으로 떨어진 겁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통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태국, 아까 얘기했던 태국 48%, 이것도 절반으로 떨어졌죠. 근데 이제 태국은 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태국은 97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건 97년 7월부터 98년 1월까지 봐가 그렇지 사실은 여기를 봐가지고는 태국은 더 떨어질 셈입니다. 그 다음 말레이시아 36%. 그래서 이 네 나라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는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네 나라에서 주가도 보면 한국은 21%, 태국은 26%,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는 44%, 뭐 인도네시아 33% 정도 떨어졌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보면 인도네시아 마이너스 16%, 말레이시아 7%, 우리나라 7%, 태국 1%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미국을 보여준 것은 이제 참고로 뭐 레스트 오브 월드 다른 나라를 보여준 거죠. 다른 나라를 보여줬는데 어쨌든 미국은 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환율 변동률이 NA죠. Not available. 미국은 달러로 나타나는 환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값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이 세 나라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이 네 나라를 왜 집어넣느냐 그러면 전염된다고 이야기했죠. 전염되기 때문에 전염에 따라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한 나라까지도 옆에 있는 나라까지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본 예나 가치도 12% 떨어지고 싱가포르 통화 가치도 15%, 16% 떨어지고 대만의 통화 가치도 한 15% 떨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근처에 있는 동남아시아 같은 국가들도 동일하게 다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고 여기도 싱가포르는 뭐 더 떨어졌죠. 주가는. 그 다음에 대만까지도 이렇게 떨어진 거죠. 투자자들 입장으로서는 일단 펀더멘탈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는 옆에 나라하고 많이 관련됩니다. 멀리 있는 나라보다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하고 교류가 많고 수출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경제가 나빠지면 그 영향을 바로 옆에 나라가 받죠. 당장 수출도 덜 되고 거래도 못하고 여행도 더 적게 가고 뭐 온갖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이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투자들도 저쪽에서 일이 터졌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다 불안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체질은 다르지만 일본은 거의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일본도 불안하지 않느냐? 그 옆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뭔가 하면 일본에 대한 투자도 회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주가도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도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 전체가 이제 나빠졌다.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지적하고, 이 책에는 지적 안 했는데, 하나 지적할 만한 것이 요 케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네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나라라는 기준이 뭐냐? 2%냐? 그게 아닙니다. 왜 네 나라가 금융위기에 발생했느냐, 그러면, 네 나라가 IMF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네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갔어요. 외환보유고가 다 떨어져가지고 IMF에 돈 빌리러 갔는 게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태국, 한국, 이 세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안 갔습니다. 안 간 것이 그 이야기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대로 전형적으로 중앙은행이 블러핑을 하면서 계속 개입을 했던 거죠. 우리는 외환보유고 충분하다 그러면서 계속 개입해가지고 환율 안정시키려고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죠. 그거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기 때문에 갖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블러핑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우리 경제력이 나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환율이 떨어지도록 놔둔 겁니다. 환율이 떨어지도록. 물론 완전 자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뭔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점점점 떨어지는 걸 용인하죠. 위안부요금은 안 쓰고. 쓰가 될 일이라면 쓰는 건데 써서 안 될 일이라면 이런 식으로 놔둔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IMF 가서 안 가고 자기 힘으로 해결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했단 말이죠. 거기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말레이시아는 정책을 잘한 거죠. 제대로 된 정책을 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충격도 덜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보통 뭔가 외환보유고까지 떨어지고 나면 오버슈팅 하죠. 밑으로 뭔가 하면 더 떨어진 거죠. 이제 거기 없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대통령이 지금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돼가지고 다시 지금 말레이시아 수상이 된 그분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걸 잡고 뭔가 하면 그냥 자체 외환보유고 안 쓰면서 버텨가지고 그냥 자기 힘으로 다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하면 경제성장률도 다른 네 나라에 비해 가지고 가장 피해가 적었습니다. 피해가 적고 태국은 뭐 사실은 이게 좀 다른 건 그 전에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외환위기라는 것이 이거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 통상적인 스무딩 오퍼레이션, 통상적인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그 정도다라는 이야기죠. 자, 거기서 이제 이 외환위기에 대해 가지고, 금융위기에 대해 가지고 정책적, 그러니까 왜 발생하느냐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책당국이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정책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외부의 힘도 빌릴 수는 있습니다. 빌릴 수는 있는데, 뭐, 아까 말한 대로 빌리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그 조정 과정에서의 고통은 더 큽니다. 외부의 힘을 빌릴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그거는 더 큰 충격으로 온 거죠. 외부의 힘을 안 빌리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끌어갔다 그러면 덜 충격을 더 완화시킨 겁니다. 그 큰 충격이 안 생기도록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외환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게 이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또 발생합니다. 요즘 세계 경제를 보면
지금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세계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미국도 금융위기 발생하고 유럽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극복이 됐냐라고 했는데 극복이 안 되고 더 큰 지금 이제 충격이 지금 뭐 코로나는 좀 다른 외생적인 일이지만 그런 게 발생했죠. 그런 게 발생했는데 뭐 미국은 미국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미국은 이제 벗어났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유럽은 유럽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지금 훨씬 더 큰 문제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 겁니다. 봉착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해결 안 된 부분이 분명히 뭔가 하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잠재적인 폭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 쏟아부은 돈 때문에 그 폭탄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폭탄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끝나고 나가지고는 언제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그런 정도의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라는 것이 과거 옛날 이야기 아니면 뭐 아주 경제 정책을 잘 못하는 이상한 나라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우리 근처에 항상 존재하는 소위 이게 왜 이래 됐냐 따지 본다 그러면 정책 만능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으로 뭐든 경제 정책으로 발생했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정책으로 치유를 못하고 정책으로는 이 소위 바깥에 드러난 부분만 어떻게 그 봉합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봉합은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봉합은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썩은 부분은 결국은 도려내지는 못합니다. 정책이. 결국은 그 나라 체제로서 그 부분을 다 감내해내고 나누어서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데 비용 분담을 안 하고 정책으로 그냥 막았다. 결국은 뭔가 언젠가는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뭐 빛 천국으로 날아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 정책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빛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국가 부채가 커지는 게 많이 그겁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선진국의 경우입니다. 개도국은 그게 없어요. 개도국은 금융위기가 나더라도 외환위기지만 왜냐하면 개도국은 국가 부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안 밀어주니까. 그건 어떻게 봐가 장점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채를 낼 수 있죠. 근데 그 국가 부채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갈지는 참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학자가 보기에는 이 흥미롭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이건 굉장히 비극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비극이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가 참 굉장히 무서워요. 그 비극의 제일 큰 부분은 사실은 학자들 보기에 의아한 부분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일본이 너무 크거든요. 우리가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부채가 큽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기가 안 나는 이유는 그 국가 부채를 다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외환위기는 안 나죠. 날 수가 없는 구조인데 분명히 그게 이제 엄청난 뭔가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유지 불가능한 정도로 대책 없이 지금 국가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재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정부 지출의 한 20, 30%가 그대로 국가 부채로 쌓이는 겁니다. 항상 적자가 재정의 한 20% 내지 30%는 적자가 되는 거죠. 그게 많이 써서 그러냐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부분은 국가 부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낮은 이자율 수준 내에서도 거기에 그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해도 엄청난 지출인 거죠. 그 이자 갚는 것이 재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빚의 소위 빚 때문에 빚이 계속 늘어나는 그 지금 구조로 가 있다는 거죠. 뭐 그렇다 그러면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도 조금 그 폭탄이 지금 지연되는 이유는 워낙 이자율이 0%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자율이 정상화된다.
그러니까 아벤노믹스라는 것이 이제 뭐 이제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 그 물가를 정상적인 걸로 만나겠다라는 이야기죠. 물가를.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도 항상 0%인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1, 2%로 올리겠다는 건데, 물가 상승률을 2%로 올리면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된다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당연히 이자율도 2, 3%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국가 재정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감당이 안 될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죠. 그러면 그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에 엄청난 이 폭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걱정이죠. 자, 먼델 플레밍 모형으로서 이제 뭐 전체 금융위기, 최근의 제일 큰 충격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 이제 거시경제학 분석을 할 때 제일 큰 이제 이 시나리오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이었죠. 그죠? 대공황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또 그에 버금가는 이제 하나의 사례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몇 개만 더 보죠.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 자, 여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시스템으로 나눴죠. 변동환율제 때의 정책, 고정환율제의 정책. 그래서 환율 제도에 따라 가지고 이 시스템이 다르게 돌아갑니다. 다르게 돌아가는데 어떤 환율 제도가 맞냐라는 이야기인데, 자, 변동환율제를 선호하는, 현재 지금 변동환율제죠. 선진국 대부분 나라들은 변동환율제입니다. 개도국들은 안 그래요. 안 그렇지만, 고정이지만 대부분 선진국들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왜 이걸 채택하느냐? 금융정책을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최대의 장점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죠. 고정환율제를 한다 그러면 통화정책을 못한다. 통화량 조절을 못한다는 거죠. 통화량은 항상 목표됐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쓸 수 있다. 그 이야기는 통화정책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환율제를 되면 변동환율제를 선택한다 그러면 통화정책을 쓸 수 있다. 즉 금융정책을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장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거죠. 아까도 뭐 몇 번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지가 못하더라.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시장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놔두면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 뭔가 하면 환율 자체가 소위 변화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소위 정책 당국보다는 정책 당국이 시장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변동환율제를 쓰는 것이 낫다. 정책 당국의 정책에 대한 판단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외환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미국이 달러를 찍어 가지고 그게 세계 통화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공급 능력보다 전 세계 시장에서의 달러에 대한 외환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높더라, 더 성장하더라.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 성장률을 보면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를 본다 그러면 항상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도국들의 성장률은 선진국보다 다 높은 거죠. 그 나머지 개도국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성장률이 더 높다는 것은 미국 이외에서의 경제 성장률만큼 그 다음에 그 외환 수요가 생기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세계적으로 개방이 더 되고 무역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무역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또한 외환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돈을 찍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없는 거고. 세계 경제 시스템 내에서 그거를 또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들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장에 맡겨 놓는다.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게, 미국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라 말을 했는데 그 고정의 유지라는 것이 아무도 못 믿겠다. 우리도 그걸 유지할 자신이 없다. 미국이 유지할 자신이 없다라고 손을 바짝 들어는 것이 소위 플라자 협정이죠. 플라자 협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달러를 금에다 팩을 더 이상 할 능력이 없다. 할 자신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풀어놓은 겁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변동환율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의 하나의 자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시스템으로 봐가지고는 변화에 대한
소위 수용성 차원에서 고정환율제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더라. 그래서 변동환율제가 지금 선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도국은 고정환율제를 하고 있죠. 왜 하냐?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국제거래에 더욱 용이하게 주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 같은 경우 수출하는 대기업은 뭐 이런 불확실성 변동성이 있더라도 자기 능력으로 이것을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도국의 조그만 수출기업 같은 경우가 이런 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변종환율제를 해줘야지 소위 기업이 처음에 성장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는 고정환율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정책으로 지나친 통화량 증가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다. 거죠. 오히려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에 자유를 준다 그러면, 통화정책에 자유를 준다 그러면 이게 남용 아니면 악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환율제, 통화정책을 환율 고정을 위해 쓰는 것이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개도국은 고정환율제, 선진국들은 대부분 변동환율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개도국에서는 변동환율제를 하고 싶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만큼 외환시장이 안 된 거죠. 외환시장 인프라 같은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고정환율제를 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가지 환율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현재 현상이고, 뭐, 현재 상태. 그 이야기는 지금 다시 고정환율제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정도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뭐, 웬 같은 이야기입니다. 환율 제도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불가능한 삼위일체, 뭐, 옛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고정환율제하고 독립적인 통화정책, 자유로운 자본이동. 이 세 개를 병행해서 못한다. 고정환율제를 하면서 독립적인 통화정책, 이 못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자본이동까지 동시에.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못합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가능합니다. 고정환율제 하면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막아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대부분 개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를 하면서 통화정책도 자유롭게 하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의 비용은 뭐냐 그러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죠. 모든 외환거래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여행도 금지되어 있었고 해외여행도 불가능하고 외국에 자식이 유학가 있어도 송금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80년대 말 돼가지고 조금씩 허용되기 시작했죠. 90년대 들어가지고 그게 전면적으로 허용됐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됐죠. 그때. 고정환율제. 뭐, 외부적으로는 변동환율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지만 그게 관리 변동이라는데 그건 고정환율제가 똑같아요. 국가가 뭔가 하면 그날 보고 뭔가 하면 요거다라고. 매일 변화시킨다의 차이지 국가가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라는 차원에서는 고정이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했죠. 대신에 자유로운 자본주의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나라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기 있습니다.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하는 이런 나라죠. 즉 고정환율,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라는 나라입니다. 자유변동환율제라는 나라.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개도국은 여기 있습니다. 고정환율제와 독립적인 통화정책. 대신에 자본이동은 막는 거죠. 자본이동은 막고 이렇게 있죠. 대부분 개도국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아주 독특한 예가 하나 있어요. 커런시 보드라고 해가지고 홍콩은 조금 달라요. 홍콩은 자유로운 자본이동, 고정환율제 내에서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합니다. 대신에 통화정책은 포기하는 경우죠. 진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했던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통화정책, 그러니까 환율을 유지해서 100% 통화정책은 거기 따라 움직이도록 유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커런시 보드라고 해가지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한 대신에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아주 전형적인 나라입니다. 대신에 자유로운 자본주의도 허용하죠. 홍콩이라는 것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금융 중심지입니다.
세계 금융 중심지. 지금은 이제 그 위상이 빠르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제에 이제 손을 대니까 정치에 손을 대는 것은 경제에 손을 대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지만 그 전에 중국이 손대기 전에는 세계적인 아시아 뭐 세계 뭐 거의 양대는 아니지만 굉장히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후발 아시아 금융시장이 싱가포르하고 동경입니다. 도쿄보다 홍콩이 훨씬 더 컸죠. 그 왜 홍콩이 그 중국에 있는 조그만 땅 떨어졌는데 왜 그렇겠냐? 근데 홍콩은 영국으로 봐야 됐죠. 영국의 조차제였고 영국이었죠. 100년 동안, 99년 동안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었고, 영국이 1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여전히 뭔가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도 한때, 지금까지도 런던이 세계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점점 미국 경제가 커지면서 지금은 이제 미국보다는 뭐 뉴욕보다는 이제 위상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뭐 옛날 1차 대전 이후에 그 대영 제국의 그 막대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런던은 뭐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쌍두마차로 가는 것이 홍콩이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의 한때는 유일한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의 중심이라는 이야기는 돈이 외환이 자유롭게 들락달락하는 겁니다. 뭐 영국으로부터 그렇고 영국 외에 다른 나라까지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당연히 되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융이 메인 산업이 되니까 고정환율제를 통해 가지고 외환 환율 변동의 그 불확실성을 다 없애줍니다. 그게 또 하나의 정책이죠. 금융 중심지로 기능하도록 만든 정책이었습니다. 대신에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뺐고, 조그만 도시 국가니까 거기서 뭐 고용이고 나발이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그 홍콩이란 도시를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그 위상이 많이 떨어졌죠. 중국이 이제 그걸 장악하고 나서도 한때는 중국이 그 경제 성장을 위한 세계적인 투자 자금 조달 차원에서 홍콩의 필요성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그 체제를 한동안 유지했습니다. 한동안 유지했는데, 이제는 이제 상하이가 홍콩보다 더 커지는 정도로 이제 상하이가 중국 자체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 뭐 등등 이제 중국 경제도 훨씬 더 커졌고, 그러니까 홍콩의 중요성이 이날보다 떨어진 거죠. 중국 자체도 돈이 충분하고 상해를 통해서도 충분히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홍콩의 뭐 절실성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주었던 중국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용인하기도 힘들 정도의 파격적인 그런 이 자유로운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는 지금 이제 못 참겠다라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아주 예외적인 예였습니다. 예외적인 예로 이런 게 있었죠. 그런 15도 시스템처럼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더 이상 유지는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 위안화 관한 논쟁이 있는데, 좀 지나간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나오긴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뭐 요즘에 트로트가 유행하는 것 같이 옛날 노래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지금도 이제 대통령 바뀔 때마다, 미국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 논쟁이 한 번씩 있는데, 요번에는 없네요. 트럼프 때는 있었는데, 이제는 이번 바뀌고 나서는 이 논쟁은 다시 없습니다. 워낙 다른 논쟁이 커가지고 이제 좀 덮였겠지만, 자, 중국의 통화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지금 본 바와 같이 고정환율제죠. 고정환율제고, 자기는 변동이라고 주장합니다. 매일매일 바뀌니까. 근데 이제 그건 관리 변동입니다. 어쨌든 국가가 고시한 대로 따른다는 것은 그건 고정환율제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유로운 통화 정책도 하기 때문에 자본 이동은 확실하게 통제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환율 수준이 적절하냐라는 이야기죠. 이게 부적절하게 이 환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비판입니다. 그 논쟁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상당한 달러를 축적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 이때 아마 4조 달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4조 달러.
우리나라 현재 외환보유고가 3천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이제 중반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아마 1995년에서 2005년 정도에 중국 외환보유고가 4조 달러. 4조라 그러면 40억, 400억, 4천억. 4천억조. 4천억. 무슨 수준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달러로 4조 달러입니다. 달러로 4조 달러. 거의 경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달러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걸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 중국 돈이 외환보유고로, 외환보유고인데 그 외환보유고는 외환시장에서 사들인 겁니다. 위안화를 주고 사들인 거죠.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샀다는 이야기고, 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오르는 걸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외환보유고가 많다는 것은 빠르게 축적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외환시장 기업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 통화 가치를 억지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는 저렴한 중국 위안화 때문에 중국 생산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중국 물건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돈이 필요해서 돈을 쌓고 있다 라는 것은 다른 문제고 사실은 금융위기를 대비해가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충분히 얼마만큼이냐에 대해서 논쟁은 있지만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일단 문제고, 일단 뭔가 하면 교육 상대국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 가지고 위안화 가치가 오르는 걸 막고 있다. 막고 있다는 이야기는 위안화의 중국의 물건 가격을 낮게, 환율을 통해 가지고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싼 중국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저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일자리가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항상 있는 이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때 부시 대통령은 중국한테 환율이 변동되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했고, 야, 너희 돈 너무 이거 뭔가 가치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 8.28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7, 6도로 낮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중국 상품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다. 그래서 부시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수입품 싼 물건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접근은 사실은 이겁니다. 부시같이. 그러면 너희들 통화 가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적정 수준으로 가라 라는 거죠.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8에서 낮췄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를 원한다. 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중국 물건에 대해서만 처벌적으로 관세를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30%, 어떤 거는 20% 해가지고 엄청나게 관세를 때렸습니다. 때렸고, 지금 대통령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반대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때린 관세는 처리를 안 하고 있죠. 경제적 문제에서는 시각이 같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에 대한 이 시각은 같다라는 거죠. 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이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때는 부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중국은 위안 달러 환율을 점진적으로 변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2011년 10월까지 한 30% 정도 평가가 절상됐다. 6위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8.28이 6위안대까지 떨어지도록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할 만큼은 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6위안대로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봐가지고는 경제학자들 보기에는 그 정도 하면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더 이상 환율 자체에서 뭔가 하면, 자, 이걸 더 떨어뜨릴 수도 있죠. 5위안대로 갈 수도 있죠. 4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답이냐? 근데 그거는 답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킨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왜 발생했느냐? 동아시아 이 네 나라들이 성급하게 외환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그 교훈입니다. 비싼 비용을 치르고 얻은 학습 효과가 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성장을 빠르게 하니까 그때 선진국들이, 야, 너희들도 빠르게 성장한 나라들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외환시장 열어 라는 압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 주식도 마음대로 사게 하고 채권도 사게 하고 외환도 거래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 라는 요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네 나라들이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 열어놔도 뭐 별 문제가 없지. 뭐 옛날부터 열려져 있고 선진국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네 나라는 열다 보니까 그 들어오는 외환을 감당을 못하게 된 거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열어놓으니까 그 금융위기가 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정 수준보다 더 떨어지면 두 나라 간에서 뭔가 하면 그 교역 문제에서 적자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오히려 중국이 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 금융이 완전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중국 같은 큰 덩치의 경제가 망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완전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 역사에 대한 감정도 있지만 그러나 일본이 급격히 나빠지면 그거는 우리나라에 또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점진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이 이상 갑자기 더 이상 나빠지는 건 쉽지가 않죠.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기에는 위에나 수준은 뭐 적정 수준으로 봅니다. 그렇게 낮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적자 수준 자체가 여전히 중국이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중국의 덩치에 비해 가지고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뭐 GDP에 비해 가지고 한 5%, 6%까지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 중국은 한 1, 2%, 2, 3%밖에 적자를 안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대상이 미국을 향해서 미국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 그런데 미국이 적자를 많이 보는 구조는 사실은 미국 자체도 문제도 있어요. 미국이 과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자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것보다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경제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현재 뭐 무역 역조 아니면 환율의 이 문제는 경제적으로 보기에는 별로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여전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경제적인 분쟁이 큰데 그거는 아마 일자리 문제 아니면 순수하게 이제 중국 때문에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냐 도 아니고 미국 경제 전체 문제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무역 역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뭐 그런 문제가 크지 않느냐라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 뭐 세계 뭐 권력 구조의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뭐 그런 아니면 이 외교적인 문제 여러 개가 지금 엮어져 있죠. 대만 문제, 그다음 홍콩 문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너무 급격하게 뭔가 하면 현재 상태를 바꾸려는 그런 시도.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갑자기 커지니까 중국이 커지고 자기들의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이제 바꿔가지고 자기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그 시대에 대해 가지고의 이쪽에서의 대응 뭐 그런 정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분쟁이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델 플레밍 모형 사례 연구를 받고 이제 남은 게 한 2개 정도 됩니다. 이제 하나가 총수요 곡선의 유도. 그러니까 ISL의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총수요 곡선을 유도해 봤죠. 유도해 봤는데 그래서 그 총수요 곡선을 유도한 뒤에 총수요 총곡선 모형이 전체적으로 장기까지 포함한 소위 동태적인 모형이다. 그러니까 충격이 발생한 뒤에 그 충격에 따라서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가까지 설명할 수 있는 그 모형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ISLM 모형이 아니라 모형이 IS 스타 LM 스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모형에서는 어떤 형태의 총수요 곡선이 유도될 것이냐라는 걸 봐야 되겠죠. 여기서 한번 다시 그래서 유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도하는 방식은 앞에 예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 내에서 P를 변화시키면 거기 P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균형 Y를 찾는 거죠. 그럼 P하고 Y의 두 관계가 소위 총수요 곡선이 됩니다. 즉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P가 고정된 것으로 간주했는데 지금부터 AD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P를 변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영향, 거기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죠. 보면 자, 먼델 플레밍 모형을 다시 쓰면 이거죠. IS는 Y는 CIG, C 더하기 I 더하기 G에다가 NX가 추가된 거죠. 추가된 것이고. 자, 그런데 이 안에는 P는 없습니다. P는 없습니다. 그래서 P 변함에 따라 가지고 이 IS 스타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겠죠.
ISLM 도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SLM 모형에서도 IS 안에는 IS 스타도 마찬가지고 IS 곡선 안에도 P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LM 스타 곡선 안에는 P분의 M은 L, R, Y죠. Y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P가 요 밑에 숨어 있죠. 분모에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 P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P가 변함에 따라서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P를 변화시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장 앞부분에서 요거 P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NX를 E로 이야기했습니다. E라는 것은 환율이죠. 그죠? 명목 환율이었습니다. 명목 환율이었는데 여기에 이걸 쓸 때 요게 E가 아니라 입실론으로 E가 아니죠. 그죠? 요거는 이 그리스 글자입니다. 그리스 글자로 E죠. E인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그 E, 입실론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것은 E가 아니죠. E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명목 환율이 아니라 실질 환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는 P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질 환율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실론이 아닌 이 함수를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P가 변하기 때문에 입실론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실질 환율. 자, 그래서 본다 그러면 자, P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바뀌느냐? P 변화에 따라서 처음에 예를 들어가 P1이었다. 어떤 P에서 뭐 균형이라는 것은 ISLM 교차점 이게 균형입니다. 균형이고 이게 균형에서의 환율, 실질 환율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균형에서 Y가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그리고 뭐 이렇게 결정돼 가지고 Y1이 나왔다. 그러면 이 P가 P1 수준에서의 Y1은 이 점이다. 라고 이 점을 찍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P를 다른 P, 더 높은 P, 더 물가 수준이 높아졌다. 물가 수준이 높아지면 이 IS 스타, LM 스타 균형이 어떻게 바뀌느냐. 물가 수준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IS 스타 옥수는 변화가 없이 그대로입니다. LM 스타만 이게 더 줄어들게 되죠. LM 스타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LM 스타의 화폐 공급량은 실제로 화폐 잔고죠. P분의 M이죠. P분의 M인데 거기서 P가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P분의 M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은 그대로 있어도 물가가 떨어졌다가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 실질 통화량은 주는 거죠. 그 돈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양은 줄게 되는 거죠. 그 줄었다는 이야기는 LM 스타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균형은 이 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점이 되죠. 이 점이라는 것은 옛날 점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여기서 환율이 상승한 겁니다. 환율이 상승했다. 실질 환율이 상승한 되죠. 실질 환율이 상승했다.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랐다. 그 다음에 Y도 Y1에서 Y2로 줄었다. 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Y가 준다. 그래서 P2 수준에서는 옛날 Y1보다는 더 줄은 Y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 P1에서는 이 점, P2에서는 이 점, 이런 식으로 P가 변함에 따라서 Y점들을 다 찾아가 찍으면 총수요 곡수는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ISLM 모형을 쓰든 IS 스타 LM 모형을 쓰든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라는 이야기죠. 총수요 총공급. 그러니까 이게 개방 경제를 따지더라도 단지 차이는 총수요 곡선 안에서 총수요 식이라는 것이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또는 여기다 NX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입니다. 개방 경제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거기는 NX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를 따름이지 우하향하는 형태는 동일하다. 그래서 개방 경제든 아니든 총수요 곡선의 형태는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ISLM 모형은 개방 경제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르죠. 개방 경제가 아닌 폐쇄 경제 같은 경우에는 ISLM 모형이라는 것은 이자율 모형이고 이자율하고 소득 모형이고 그때 IS는 그 우하향, LM은 우상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방경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환율하고 소득하고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IS 곡선은 동일하게 우하향하지만 LM은 그냥 수직선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ISLM 단계에서는 개방이냐 개방 아니냐에 따라서 모형이 달라지지만 이
도출된 걸 본다 그러면 총 수요는 둘 다 형태는 같다.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단기에서 장기로 가면서 장기 균형을 회복되는 과정. 이것도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변화하는 것이 이제 환율이 변화할 따름이지만 동일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Y바보다 적다. Y보다 적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Y바가 여기 있다. 이게 Y바 수준이다. 그런데 현재 뭔가 하면 여기서 이 상태다. 현재 단기 균형이 이거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P1이었다. 거죠. 물가 수준이 P였다. 또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물가 수준이 P1이었다. 그러면 물가 수준이 P1이었다는 것은 여기서 AS 모형에서 본다 그러면 장기 총곡곡수는 0이고 이게 장기 균형 Y바죠. Y바고 총수요곡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현재 물가 수준은 이 균형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높은 물가 수준이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단기 균형은 장기 균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여기 있다. 이거는 소위 불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황. Y가 Y바에서 벗어나 있다. 왼쪽으로 벗어나 있으면 불황이고 오른쪽으로 벗어나 있으면 경기 과열입니다. 현재는 불황에 빠져 있다. 불황에 있다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불황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물가가 1대1로 대응했습니다. 불황이라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는, 그 다음에 호황에는 물가가 오르는. 그런데 70년대 석유파동 이후부터는 그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불황은 물가하고 무관하고 오히려 소득이 뭔가 하면 Y바보다 왼쪽은, 그러니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거나 소득이 Y바보다 적으면 그건 불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과열은 그 반대죠. 어쨌든 P가 더 높아가지고 어쨌든 여기서는 불황이다. 그러면 P가 더 높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IS 스타, LM 스타 커브에서는 지금 LM 스타가 요 선이 아니라 이것보다 왼쪽에서 왼쪽 요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 요점입니다. 요점. 지금 이제 요점. Y가 요점이 되도록 요 위에서 이렇게 교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직선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물가의 하락 압력이 작용하는 거죠. 고용이 덜 되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을 할인을 해주고 임금은 떨어지는 그런 반응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물가가 하락하면 다시 환율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P가 하락하면 점점 LN 커브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이 분모가 커지는 거죠. 분모가 적어지는 거죠. 분모가 적어진다는 이야기는 요 P분의 M은 커지는 겁니다. 분모가 적어지면 이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하죠. 점점 여기서 이제 점점 이만큼 이동하고 여전히 아직 Y가 도달하 있으니까 물가 하락 압력은 계속 작동합니다. 그러면 P분의 M은 계속 더 오르죠. 그럼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이런 식으로 쭉 이동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이까지 이동하죠. 이까지 이동하면 여기서는 이제 이 P 수준이 여기하고 교차하면서 더 이상 물가 하락 압력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스탑. 더 이상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압력은 없기 때문에 스탑하게 되고 장기 균형으로 되돌아갑니다. 장기 균형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게 뭔가 하면 이 상태에 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죠. 반복되면서 이게 한 단계 반복되면서 Y가 Y바에 될 때까지 반복되는 그 과정은 앞의 경우와 같습니다. 단지 이제 차이는 앞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ISLM 폐쇄경제에서는 이자율 변화를 통해 가지고 I가 늘어남으로써 그게 보여줬는데 여기에서는 이자율이 아니라 환율이 떨어지면서 NX가 늘어나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LM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실제로 화폐 잔고가 늘어났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왜 IS 곡선에서 이 점보다 이 점이냐, 균형점의 이 점의 의미는 IS 커브에서의 Y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비해가 여기가 늘었죠. 그럼 구성에서 뭐가 늘었냐? 여기서는 이자율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투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늘어난 것은 NX인 겁니다. 환율이 떨어짐으로써 NX가 늘은 거죠. NX가 늘므로써 요점에 의해서 요즘은 늘어가지고 더 균형점이 이 점이 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교차성이. 그 다음에 그것을 AD컵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SRM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그 뭐 당연한 현상이고 수명된 것이고, 거기서 교차점에서 AD 점의 포인트의 의미는 각각 이 점으로 간다는 것은 NX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Y바보다 모자랐던 Y 부분은 이 격차는 여기서 이 두 격차는 NX가 그만큼 다 늘어져 가지고 Y바로 더 늘어난 거죠. 즉 환율이 하락해 가지고 수출이 더 많이 되면서 수출이 더 늘고 수입은 주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늘어남으로써 이게 Y바 순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기에서 장기로 이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죠. 자, 근데 이제 ISLM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단기에서 장기로 가는 과정이 실제 이제 이 교과서의 그림만큼 빨리는 안 간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리고 옛날만큼 이 자동 조정 기능이 잘 기능은 못합니다. 못하는 것이 그 가격 경직성이 굉장히 커요. 옛날에 비해 가지고. 이제 이게 비극적인데 그 왜 경직성이 크냐? 그러니까 가격이 물가가 뭔가 하면 신축적으로 움직여야지 저게 빨리 가는 겁니다. 빨리 가는데 그 물가가 생각보다 신축적으로 안 움직인다라는데, 실제 이제 고전적인 케인지안 이론을 본다 그러면 그 신축적인 물가의 가장 키포인트는 임금입니다. 임금인데 요즘에는 불황이라고 해가지고 임금이 안 떨어지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최저임금제가 들어있는 것이고, 안 되면 뭔가 뭐 회사가 망할지는 몰라도 임금 조정은 참 잘 안 됩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하긴 하죠. 안 되면 뭐 동결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신문에 나기도 하죠. 동결했다. 임담협에서 동결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은 잘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이제 여러 정책이,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안정 차원에서 여러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에서의 이 물가 변화가 옛날만큼 신축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은, 실제 이 이야기는 장기로 가는 것이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쉽게 회복이 안 될 수 있다. 안 되는 것이 이제 뭐 그런 제도 변화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뭐 그런 환경 변화, 정책 변화, 뭐 그런 것은 하나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국 개방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국 개방 경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국 개방 경제라는 것은 R은 R 스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자율은 세계 시장에서 주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뭐 거기다 뭔가 나라별로 세타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R 스타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나라가 소국이고 어떤 나라가 대국이냐라고 보면 그 경계가 굉장히 희미해요. 경계가. 어떤 나라도 절대적인 대국은 없고 어떤 나라도 절대적인 소국은 없다는 이야기죠. 미국이 뭐 세계적으로 G1이다, 대국이다 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알스타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따라 가지고 또 이게 바뀌니까요. 즉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폐쇄 경제도 아니고 소국 개방 경제도 아니다. 미국을 폐쇄 경제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대국과 소국의 관계, 대국은 사실은 진짜 대국이라 그러면 그거는 폐쇄 경제 모형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세계시장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대국이다 라는 이야기는, 그 대국의 분석은 어떤 모형을 하느냐, 대국은 그냥 폐쇄 경제 모형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국에 대해서는 폐쇄 경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도 보면 폐쇄 경제도 아니고 폐쇄 경제로 분석될 수 있는 경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완벽한 소국 개방 경제도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대국 개방 경제는 극단적인 폐쇄 경제하고 소국 경제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위해 가지고, 경제 이해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엄격한 과정을 해서 단순화시켜서 분석을 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이 중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이 중간인데,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냐. 그러니까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려고 그러면 폐쇄 경제가 그렇게 많이 분석하는 것이고, 그러나 개방 경제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소국 같은 나라라 그러면 완전히 이제 소국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그 나라도 완벽한 소국 모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개방적, 폐쇄기까지 같이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즉, 중간적인 걸로 가는 거죠. 자, 그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정책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책 효과를 본다 그러면 확정적인 금융 정책을 본다 그러면 통화량을 늘리면 그 채널의 두 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폐쇄 경제에서는 이자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변화시켰고, 소국 개방 경제에서는 R스타는 주어졌기 때문에 이자율이 안 변하고 따라서 투자는 안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환율이 변하면서 NX가 변했습니다. 이래서 두 모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현실에서는 이 두 개가 다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에서는 다 두 개가 다 작동하고, 단지 어느 쪽이 강하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이 강하냐. 대국으로 갈수록 위쪽이 강하고 이 밑이 약하고, 소국으로 갈수록 밑의 효과가 강하고 위의 효과는 적다 라는 이야기죠. 그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뭔가 하면 두 효과가 다 작동한다. 어떤 나라를 분석하라? 미국을 분석하라. 미국에서는 E는 변화가 없고 R만 떨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통화량을 늘리면 E가 떨어집니다. 미국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미국 돈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미국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단지 그렇게 크진 않고 대신에 이 부분이 크게 작동하고 세계 R스타를 움직인다는 거죠. R스타를 움직인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아주 좋아할 이야기일지 몰라도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통화당국이, 그러니까 외환당국이죠. 이제 그 외환당국이라는 것은 참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외환당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외환 책임은 어디 있느냐? 금융정책의 주체는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기재부하고 분리되어 있던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모든 독립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일지는 퀘스천이지만, 그 다음에 외환은 한국은행이 아니라 기재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른데 실제적으로는 외환을 운영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뭐 환율 시장에 개입할 때 같은 경우에는 개입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기재부가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외환 정책은 다 중앙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한 10년 전에 한마디를 했죠. 그때 외환 운영을 다변화하겠다,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보다 조금 달라졌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거의 외환은, 그러니까 외환이라는 것은 외환 보유고죠. 외환 보유고 거의 4천억 달러, 그때도 3천억 달러 넘었죠. 됐는데 그걸 대부분 미국 채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쪽에 너무 많이 가져온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액수가 적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가져오려면 비용도 드니까 이제 골치 아프니까 이제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액수가 그만큼 크다 보니까 이제 이 달러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지고 너무 크게 출렁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고려해 가지고 좀 다변화하겠다. 그때 다변화라는 것은 미국 국채를 줄이고 그다음에 다른 국채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유로라든지 예나라든지 위에나라든지 뭐 다른 나라 국채로, 아니면 영국 파운드 국채라든지 그런 걸로 좀 다변화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미국 달러 이자율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한국은행 총재 한마디로 미국 국채 이자율이 세계 시장 이자율입니다. 알스타입니다. 거의 알스타인데, 한국은행 총재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정책 한마디로 세계 시장 알스타가 변화라는 거죠. 그때 그걸 보고 갑자기 그때 알스타가 올랐는데 세계 시장에서 이자율이 올랐다,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는데, 다 블룸버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CNN 온갖 통신사들 이야기가 한국은행 총재 한마디에 그렇게 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천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세계시장에서 소국이 아니었던 거죠. 그 정도 변하면 자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정도의 영향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금융시장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소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시장에서마저도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정책 자체가 세계 금융시장 알스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뭐 우리가 어깨를 으쓱 할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는 그때 한국은행 총재도 놀라가지고 야, 나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뭐 하도 이야기하니까 한마디 했더니만 그게 세계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페드 의장 한마디에 다들 이제 귀가 촉 갑니다. 한마디에 따라가지고 금융시장이 그날 왔다 갔다 합니다.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그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커지니까 우리나라도 완전 소국 개방 경제가 아닌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GDP로 봐가지고 지금 세계적에서 이제 한 10위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형도 완전 소국 개방 경제 모형으로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이 중간이다라는 거죠. 한 10년, 20년 전에는 완전히 이 모형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이 중간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따라 가지고 환율도 변하고 알도 영향이 그 변하는 그렇게 분석이 된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경제에 대해서 미국 경제를 분석하라 그러면 뭐 세계적인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아니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물론 문제에서 이 교육적인 목적에서 문제 차원에서 소국 개방 경제 모형으로 분석하라 그러면 이걸로 분석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거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위에하고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이걸로 봐야 됩니다. 모든 나라에 똑같은 영향이니까 그렇지만 한 나라에 발생한 문제, 한 나라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남북 통일이 발생했다. 같은 그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정치적인 이슈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아니고 위에 폐쇄 경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소국 개방 경제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남북 통일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처음 나오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은 채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통일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북한의 북측 지역에 대한 소위 개발을 위해 가지고는 엄청난 자금 수요가 발생합니다. 자금 수요가 발생하면 이자율이 오르게 되는 거죠. 자금 수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뭐 아마 이제 적자 지출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 과제로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닌데 향후로는 문제가 남북 통일에 따른 자금 수요. 그 다음에 소위 고령화 시험화에 따른 자금 수요, 재정 수요. 이게 지금 현재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큰 자금 수요고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큰 이 하나의 재정적인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자금 수요에 대비해서 현재는 그래도 재정적으로 좀 탄탄하게 아니면 어느 정도 저축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우리나라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남북 통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의 하나의 이야기지만 세계적으로 이 알스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자율에 올리는. 그러니까 자금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자율을 올리는 그런 영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G가 늘어나면 그때는 이제 밀어내기 효과가 발생하죠. 밀어내기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자율을 올리는. 우리나라 이자율뿐만 아니라 알스타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개를 같이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개를 같이 분석해야 되죠.